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법인 택시 기사의 급여,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적게는 한 50만 원 되는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 되는 곳도 있고, 또 대도시인 경우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광역시 이상급의 도시 같은 경우는 240만 원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 급여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요.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니, 급여가 뭐 50만 원밖에 안 돼? 100만 원밖에 안 돼? 못해도 200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최저 생계비 이 정도는 240만 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에다가 갖다 주는 산학금, 기준금이 그만큼 더 올라가고요. 또 급여가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산학금이나 기준금도 그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낸 돈에서 내가 얼마를 더 가져가느냐, 그거 차이인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법인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만 원 됩니다. 기본 급여가 한 100여만 원 정도 되고 가장 많이 받는 곳이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산학금은 또 그만큼 차이가 나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면 비슷합니다. 하지만 또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인데 10년 정도 근무했다. 그러면 한 달에 기본 급여가 100만 원이다. 라고 SC에 10년 근무하면 1000만 원이 되겠죠. 하지만 150만 원 받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퇴직금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택시기사의 기본 급여 100만 원, 150만 원, 많게는 또 2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220만 원 되는 것도 아주 다양하게 회사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떨까요? 퇴직금도 지역마다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퇴직금을 받아갈 때는요, 기본급에다가 그 기본 3개월치의 급여를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택시기사들 기본 급여만 받아갑니까? 그것이 아니죠. 추가 입금을 받아갑니다. 산학금을 낸 나머지의 입금에 대해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100% 기사가 다 가져가는 것도 있고 8대2, 7대3, 6대4 이렇게 나눠서 또 회사와 분배를 해서 기사가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요즘 전액관리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회사와 추가 입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물론 100% 다 가져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법인 택시 회사입니다. 26일을 실승무를 했고요. 그리고 실입금을 92,500원, 이건 현금 입금한 거겠죠. 그 다음에 카드 입금이 543만 6,500원. 그래서 총 552만 9천원을 회사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31일 퇴직한 택시기사다. A씨는 당일 운송 수익금 중 일정액 산학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운송 수익금을 가져가는 정액 산학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었다. 회사는 2020년부터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지만 A씨는 회사와 별도 합의를 통해 퇴직 전 2020년 1월에서 3월간 정액 산학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기본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초과 운송 수익금도 평균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택시 운행 중 카드로 결제한 금액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됐는데 이때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초과 수익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심입니다. 그래서 A씨는 회사와 2020년 3월까지 정액산학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고, 회사는 산학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초과 수익금은 전부 A씨의 수익금으로 계속됐다며, 회사는 초과 운송 수익금 중 카드 결제 대금을 추가금의 형태로 A씨에게 지급했으나
이는 카드 결제 대금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이상 정책 산학금 제하에서 불가피한 가정이고 A씨에게 기속될 초과 운송 수익금이 회사의 계좌를 거쳐 전달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심은 회사가 초과 운송 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고 봤다. 초과 운송 수익금을 발생 여부나 범위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원심은 A씨에게 전액 산학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온 회사에는 초과 운송 수익금에 대한 관리 기능성의 지배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초과 운송 수익금의 성격을 갖는 추가금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됐다. A씨는 그래서 기본금 외에 추가금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1심과 2심에서 각 회사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초과 수익금은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고 회사에서 지정한 기본 급여만 퇴직금에 산정되는 것으로 회사의 편을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A씨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또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초과 수익금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초과 운송 수익금 발생 여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회사가 이를 관리 지배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A씨의 카드 결제 대금은 전부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됐고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기본급여 이외에 위 카드 결제 대금 중 산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금으로 지급받았다며 그렇다면 회사는 계좌에 입금된 위 카드 결제 대금을 통해 산학금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특정할 수 있어 위 추가금을 관리,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애초 A씨의 근로계약서에서 초과 운송 수익금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대법원은 산정한 퇴직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이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인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지 아니면 미달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초과 운송 수익금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초과 운송 수익금 관련 퇴직금 차액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초과 수익금 평균 임금 여부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애초 산학금 초과 수익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 입장이었고 다만 근로자들이 총 운송 수익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엔 운송회사로서는 산학금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 특정할 수 있어 산학금 초과 수익금에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전제 역시 대법원의 기준 입장이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판결로 평가됩니다. 회사 계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회사가 관리 지배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고 즉 대법원이 회사의 관리 지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A씨의 변호사는요. 이번 사건처럼 회사가 택시기사의 수익금 전액을 먼저 받은 후에 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 이를 회사 계좌로 확인할 수 있다면 회사의 관리 기본 및 지배가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못 박은 것이라며 기존 판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이전에 산학금 초과 수익금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 회사의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해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급 외에 추가금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에 500 내지 한 600만 원씩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500만 원씩 계속 받았다. 그러면 퇴직금은 500만 원이 되고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초반에는 그렇게 못 받았어도요.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근무하면서 받았다라고 했을 시에는 보통 퇴직급여는 3개월치, 그만두기 전 3개월치의 평균 급여를 책정하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좀 특정한 게 좀 달라서 한 1년 정도를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벌었을 경우에 한 500에서 600만 원 벌었다. 한 500만 원 평균적으로 벌었다. 그럼 1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은 퇴직금은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1년 하다 그만두셨다. 그러면 퇴직금은 5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았으면은 이 대법원이 판결 나기 전에는 한 250만 원 정도가 퇴직금이었지만 이 판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280만 원 정도가 이제 퇴직금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분야든 간에 선고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뭐 법인택시 기사님이나 개인택시 사장님들이나 어떠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내가 끝까지 가서 이기고 만다라는 신념으로 많은 세월, 적게는 뭐 2, 3년, 많게는 5년, 6년간을 법과 싸워가면서 이겨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5년, 6년을 법과 싸우면서 금전적으로 아니면 또 시간적으로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법인택시 우리 기사님들 이전에는 기본급을 가지고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는 초과금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는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그만두실 때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 계산을 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초과 수익금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줘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당연히 또 퇴직금 산정 시에는 또 연차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수당들까지 다 포함해서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손해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법인 택시 회사들, 기사들 상대로 갑질하는 그러한 세상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